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안돌입니다.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싶고 그 다른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 동물에 관한 책들 좀 읽어드리려고 마이크까지 20만원 들여서 샀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읽어본 책은요, 플란다스의 개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책이죠. 다들 어렸을 적에 애니메이션으로 주말마다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로와 파트라슈의 이야기 잠시 후에 들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들으시다, 졸립다, 잠이 온다, 이런 댓글 달릴 것 같은데, 그런 취지로 하는 컨텐츠니까 그냥 틀어놓고 주무시거나 듣다가 주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매일 피곤하게 일하고 야옹이 밥도 주시고 아이들과 놀아도 줘야 하는 우리 구독자님들께 제 목소리가 자장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듣다가 놓치신 부분이 있으면 다음날 또 들어주시고요. 근데 이러다가 몇 달 동안 다 못 듣는 거 아니야? 부담 갖지 말고 편히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힘이 되는 댓글까지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읽어볼게요. 넬로와 파트라슈는 세상에 단둘이 남겨졌다. 그들은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였다. 몸집이 자그마한 넬로는 아르덴 태생의 소년이었고, 덩치가 커다란 파트라슈는 플랜더스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개였다. 그래서 동갑이지만 한 명은 아직 어렸고 다른 하나는 벌써 늙었다. 둘은 늘 함께 지냈다. 둘 다 고아였고 가난했으며 같은 사람에게 삶을 의지하고 있었다. 그렇게 둘의 의정이 시작되었다. 둘 사이의 끈끈한 정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커갈수록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 둘은 서로를 아주 깊이 사랑했다. 넬로와 파트라슈는 플랜데스의 작은 마을 언저리에 있는 조그만 오두막에 살았다. 안트베르펜에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플랜더스 마을은 평탄한 너른 초원과 옥수수밭 한가운데에 자리하고 있었다. 마을을 가로지는 커다란 운하를 따라 포플러와 오리나무가 한 줄로 늘어서서 바람에 살랑거렸다. 마을에는 20채 정도의 농가가 있었는데 덧문은 밝은 초록색이거나 하늘색이고 지붕은 붉은 장밋빛이거나 검은색 또는 흰색이었다. 회반죽을 바른 벽은 햇빛 아래서 눈처럼 하얗게 빛났다. 마을 한가운데 이끼가 깔린 언덕 위로 풍차가 서 있었다. 풍차는 밋밋한 시골 풍경 속에서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다. 근 반세기 전 나폴레옹의 군대를 위해 미를 빻던 시절에는 날개까지 온통 주홍색이었지만 이제는 바람과 햇살에 시달리며 세기발의 불구죽죽한 갈색으로 변해버렸다. 그리고 늙어서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관절처럼 뻣뻣하게 돌다가 말다가 하면서 기묘하게 움직였다. 그래도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곳에서 밀을 빻았다. 그들은 곡식을 다른 곳으로 가져가서 빻으면 마치 불경한 일을 저지르는 것처럼 느꼈다. 풍차 맞은편에 작고 오래된 회색 성당 대신 다른 성당으로 가서 기도 드리는 것처럼 말이다. 원뿔 모양의 첨탑에서 흘러나오는 교회의 종은 유럽 북해 연안의 저지대 국가에 있는 모든 종이 그렇듯 묘하게 가라앉은 공허하고 슬픈 소리로 아침, 점심,
저녁을 알렸다. 넬로와 파트라슈는 아주 어릴 때부터 지금껏 그런 여리고 구슬픈 종소리를 들으며 마을 언저리에 있는 작은 오두막에서 살았다. 오두막 앞에는 파도도 없는 잔잔한 바다처럼 드넓은 초원이 펼쳐져 있었고, 쫙 펼쳐진 옥수수밭 너머 북동쪽으로는 안트베르펜 성당의 첨탑이 보였다. 오두막에는 아주 넓고 가난한 노인 예한 다스가 살았다. 그는 젊은 시절의 군인이었고 황소가 고랑을 뭉개듯이 전쟁이들이 자신의 땅을 짓밟던 일을 기억하고 있었다. 전쟁터에서 상처만 입고 빈손으로 돌아온 그는 전쟁에서 입은 상처로 다리를 절었다. 예안다스가 80살이 되던 해 아르덴의 스타벨로 근처에 살던 딸이 2살 배기 아들을 남기고 죽었다. 할아버지가 된 예안다스는 자기 한번 먹고 살기도 힘들었지만 불평 없이 손자를 맡았고, 아이는 곧 그에게 더없이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니콜라스의 애칭인 넬로라는 이름의 아이는 할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무럭무럭 자라났다. 비록 볼품없고 작은 오두막이지만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았다. 오두막은 정말 초라하고 조그만 흙집이었다. 조개 껍질처럼 하얗고 깨끗했으며 콩과 허브, 호박을 키우는 작은 텃밭도 있었다. 하지만 할아버지와 넬로는 끔찍하게 가난했고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보내는 날도 많았다. 풍족하게 먹어본 적이 없었다. 양껏 먹을 수만 있다면 그곳이 곧 천국 같았을 것이다. 그러나 가난 속에서도 할아버지는 아이를 아주 다정하게 보살폈고, 아이는 아름답고 마음씨도 순수하고 진실하고 고왔다. 두 사람은 빵 한 조각이나 양배추 몇 잎에도 행복해했고 하늘이나 땅에 그 이상을 원하지도 않았다. 다만 파트라슈가 언제까지나 그들과 함께하기를 바랄 뿐이었다. 파트라슈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파트라슈는 그 두 사람에게 전부였다. 보물이자 곳간이었고 금덩이가 든 금고이자 돈을 부르는 요술 지팡이였다. 생계를 꾸려가는 가장이자 일꾼이었고 위안을 주는 유일한 친구였다. 파트라슈가 죽거나 곁을 떠나면 할아버지와 넬로는 견딜 수가 없을 것이다. 파트라슈는 두 사람의 몸이자 머리이며 손발이었다. 목숨이었고 영혼이었다. 예안다스는 다리를 저는 노인이었고 넬로는 아직 어린아이였기 때문이다. 파트라슈는 그런 두 사람의 개였다. 누런 털의 큰 머리와 다리, 늑대처럼 똑바로 선 귀를 한 이 플란다스의 개는 여러 세대에 걸쳐 힘든 일을 해오면서 혈통적으로 근육이 잘 발달했고 활처럼 휜 다리는 튼튼했으며 발바닥은 널쩍했다. 파트라슈의 조상들은 수세기 동안 아비에서 아들로 고되고 비참한 노동을 해왔다. 노예의 노예, 하층민들의 개수레를 끄는 짐승이었다. 단련된 힘줄로 진마차를 끌었고 그러다가 길 위에 차디찬 돌 위에서 심장이 멈춰 죽는 존재였다. 파트라슈의 어미는 두 플랜드스와 브라반트를 오가며 평생 고된 노동을 했다. 울퉁불퉁한 돌들이 깔린 여러 도시의 골목길과 그늘 하나 없이 떼약볕이 내립쬐는 길, 오가며 떠돌았다. 파트라슈는 태어날 때부터 고통과 고된 일 말고는 물려받은 것이 없었다. 욕을 들으면서 자랐고 매질 세례를 받았다. 왜 아니겠는가?
파트라슈는 기독교의 나라에서 살았지만 단지 개일 뿐인 것을. 파트라슈는 다 자라기도 전에 수레의 무게와 멍에의 쓰라림을 알게 되었다. 채 13개월이 못 되어 북쪽에서 남쪽으로 파란 바다에서 푸른 산으로 돌아다니는 한 철물상에게 팔려갔다. 파트라슈가 너무 작다면서 옛 주인이 헐값에 팔아버린 거였다. 철물상은 짐승만도 못한 술주정뱅이였다. 파트라슈의 삶은 지옥이었다. 하느님이 피조물인 동물에게 지옥의 고통을 주는 것은 기독교도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법이었다. 새 주인은 브라반트 사람으로 퉁명스럽고 못되고 난폭했다. 그는 주전자, 큰 병과 양동이, 독이류, 놋그릇과 양철그릇 등을 술에 한가득 실은 뒤 파트라슈 혼자 온 힘을 다해 끌게 했다. 자기는 옆에서 검은 담배 파이프를 물고 뚱뚱한 몸을 흔들며 느릿느릿 걷다가 눈에 띄는 모든 술집에 들렸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파트라슈는 매우 튼튼했다. 그런 잔인하고 고된 일을 시켜도 해낼 수 있는 강철 같은 핏줄을 타고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파트라슈는 인정사정 없이 실린 짐술에 끔찍하도록 무서운 채찍, 굶주름, 목마름, 매질, 욕짓거리에 기진맥진하면서도 죽지 않고 불쌍한 목숨을 이어갔다. 4발 짐승 중에서 가장 인내심 강하고 근명한 그 희생자에게 플란다스 사람들이 주는 보답이라고는 고통뿐이었다. 2년 동안 그렇게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을 보낸 어느 날, 파트라슈는 루뱅을 향해서 평소와 마찬가지로 먼지가 풀풀 날리는 길을 걷고 있었다. 숨이 턱턱 막히는 한여름이었다. 철물과 질그릇이 높인 쌓인 수레는 끔찍하게 무거웠다. 주인은 힘에 붙여 후들거리는 파트라슈의 등허리에 채찍질을 할 때 말고는 개에게 신경 쓰지 않고 설렁설렁 걷고 있었다. 그 브라반트 사람은 도로변에 술집이 나타날 때마다 들려서 맥주를 마셨지만 파트라슈에게는 개울에 물도 못 마시게 했다. 파트라슈는 땡볕 아래 이글거리는 도로를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걸었다. 반나절 가까이 물 한 모금도 축이지 못한 채였다. 먼지가 눈앞을 가리고 매질당한 곳은 욱신거렸으며 허리에 걸린 무자비한 무게의 수레는 몸을 마비시키는 것 같았다. 파트라슈는 태어나 처음으로 비틀거리며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 버렸다. 파트라슈는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흙먼지가 있는 길 위로 쓰러졌다. 죽을 만큼 아팠고 꼼짝할 수도 없었다. 주인은 파트라슈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약을 주었다. 바로 발로 차고 욕설을 내뱉으며 참나무 몽둥이로 매질을 하는 거였다. 그 약이 파트라슈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먹이고 물이며 품삯이자 상이었다. 하지만 파트라슈는 이미 어떤 고통과 욕설도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었다. 파트라슈는 여름날 희뿌연 먼지를 뒤집어 쓰고 누워서 죽음이 다가오기만을 기다렸다. 한동안 개의 갈비뼈를 발로 차고 귀에다 욕설을 퍼붓던 브라반트 사람은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다. 개에게서 생명이 사라지고 있었다. 누군가 개의 가죽을 벗겨 장갑으로 만들지 않는 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그런 개에게 저주를 퍼부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했다. 주인은 작별 인사로 욕설을 마구 퍼붓고는 멍에의 가죽줄을 풀고 숲을 쪽으로 파트라슈의 몸뚱이를 차버렸다.
죽어가는 개를 개미가 물어뜯고 까마귀들을 쪼아대도록 남겨준 채 그는 걸쭉한 욕설로 투덜거리고 끙끙거리면서 느릿느릿 수레를 끌고 언덕을 올라갔다. 그날은 루뱅에서 장이 서는 축일, 바로 전날이었다. 이 브라반트 사람은 시장에서 좋은 자리를 잡으려고 녹그릇을 실은 수레를 서둘러 끌었다. 그는 무섭게 욕지기를 내뱉었다. 힘세고 참을성 많았던 파트라슈 없이 혼자 힘으로 수레를 끌고 루뱅까지 힘겹게 가려니 분통이 터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돌아가서 파트라슈를 돌볼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어차피 그 짐승은 죽어가고 있으니 이제 쓸모가 없었다. 그는 주인 없이 혼자 돌아다니는 큰 개를 발견하면 훔쳐다가 수레를 끌게 할 심산이었다. 사실 그는 파트라슈를 거의 공짜로 부려먹었다. 2년이라는 잔인한 세월 동안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여름부터 겨울까지 좋은 날씨든 궂은 날씨든 끊임없이 부려먹었다. 파트라슈는 꽤 쓸모가 있었고 그 덕에 돈도 많이 벌었다. 하지만 이 사내는 지 생각만 했다. 걔는 홀로 도랑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며 충혈된 두 눈을 새들에게 뽑아 먹히든 말든 자신은 루뱅의 축제에서 구걸하고 훔치고 먹고 마시며 춤추고 노래할 생각에 부풀어 이 길을 재촉했다. 짐수레를 끄는 죽어가는 개 한 마리 때문에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있겠는가? 개의 고통 때문에 한 줌의 동정과 한바탕의 유흥을 버릴 이유가 없었다. 파트라슈는 그렇게 수풀의 도랑에 버려져 있었다. 그날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걷거나 노새, 마차, 수레를 타고 서둘러서 즐겁게 루뱅으로 향하고 있었다. 파트라슈를 쳐다본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눈길도 주지 않았다. 죽어가는 개찜은 브라반트에서 별일 아니었다. 사실 세상 어디에서도 하찮은 일일 것이다. 한참 뒤에 축제 참가자들 사이로 힘없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걸어왔다. 그는 몸집이 작고 등도 굽었으며 다리도 저렸다. 전혀 축제에 가는 차림새가 아니었다. 그는 아주 초라하고 불쌍하게 차려입었고 축제를 즐기러 가는 사람들이 내는 먼지 사이를 조용히 느릿느릿 걸었다. 그때 할아버지가 파트라슈를 발견했다. 잠시 멈춰서서 무슨 일인가 생각하더니 길을 벗어나 풀숲 도랑의 잡초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리고 친절하고 동정심 가득한 눈으로 개를 살펴보았다. 할아버지 옆에는 장밋빛 볼에 짙은 눈동자를 가진 조그마한 금발머리 아이가 서 있었다. 아이는 자신의 가슴 높이까지 오는 수풀을 헤치고 와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커다란 불쌍한 짐승을 진지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것이 조그마한 아이 넬로와 커다란 개 파트라슈의 첫 만남이었다. 예안다스 할아버지는 죽어가는 개를 아주 힘겹게 자신의 허름한 오두막으로 끌고 갔다. 다행히 오두막은 개가 누워있던 들판에서 돌을 던지면 닿을 만큼 가까운 곳에 있었다. 할아버지와 넬로는 오두막에서 아픈 개를 정성껏 보살폈다. 파트라슈는 더위를 먹어 정신을 잃은 것이었다.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자 차츰 정신이 들었고 황갈색의 네 다리를 조금씩 움직였다. 몇 주 동안 파트라슈는 힘없고 쓸모없이 죽은 듯이 앓기만 했다. 하지만 그런데도 욕설이나 매질을 당하지 않았다. 대신 어린아이의 안쓰러워하는 속삭임과 할아버지의 부드러운 손길만이
느껴졌다. 외로운 할아버지와 행복한 어린아이는 아픈 파트라슈를 열심히 돌봤다. 파트라슈는 오두막 구석 건초더미에서 잠을 잤다. 할아버지와 아이는 어두운 밤이면 파트라슈가 살아있는지 확인하려고 주의 깊게 숨소리를 들었다. 공허하지만 큰 소리로 처음으로 컹 하고 짖자 두 사람은 파트라슈의 회복을 확신하며 크게 웃었고 기쁨에 들떠 눈물을 글썽였다. 어린 넬로는 살갗이 다 벗겨진 파트라슈의 상처투성이 목에 마거리트꽃을 엮은 꽃 목걸이를 둘러주었다. 그리고 목을 껴안고 작고 부드러운 입술로 뽀뽀해 주었다. 그렇게 파트라슈는 조금 수척해지기는 했지만 강하고 힘센 덩치 큰 개로 돌아왔다. 일어나라고 욕하는 사람도 없었고 수레를 끌라고 때리는 사람도 없어서 파트라슈의 슬퍼 보이는 커다란 눈망울에 놀란 기색이 어렸다. 파트라슈의 마음에는 커다란 사랑이 피어났고 살아오는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충성심이 생겨났다. 파트라슈는 감사할 줄 아는 개였다. 엎드린 채 그윽하고 사색에 잠긴 갈색 눈으로 친구들의 움직임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진지하게 생각에 잠겼다. 이즈음 한때 군인이었던 예안다스는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매일 작은 수레를 끌었다. 젖소를 키우는 이웃들의 우유통을 안트베르펜까지 배달하면서 생계를 꾸렸는데 그 일도 마을 사람들이 그를 가엾게 여겨준 거였다. 그래도 이웃들은 할아버지보다는 사는 게 조금 넉넉했기 때문에 이 정직한 사람에게 우유통 운반을 맡기고 자신들은 집에서 정원을 가꾸고 소, 닭, 오리를 돌보며 작은 텃밭을 일구는 편이 더 좋기도 했다. 그런데 우유 나르는 일이 할아버지에게 점점 힘겨워지기 시작했다. 그는 83살이었고 안트베르펜은 꽤 멀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건강을 되찾은 파트라슈는 목에 마거리트 꽃을 두르고 햇볕 아래 엎드려서 할아버지가 우유통을 나르는 모습을 불끄러미 지켜봤다. 이튿날 아침 파트라슈는 할아버지가 오기 전에 먼저 수레로 가서 손잡이 사이에 자리를 잡고 섰다. 그리고 자신을 보살펴준 보답을 하고 싶지 않은 듯이 일을 잘할 수 있다는 듯이 말없이 가만히 서 있었다. 예안다스 할아버지는 오래 망설였다. 할아버지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면서 개에게 멍에를 씌워 부려먹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파트라슈는 물러서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멍에를 씌우려 하지 않자 파트라슈는 이빨로 수레를 끌려고 했다. 파트라슈가 끈질기게 자신을 구해준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자 결국 할아버지도 두 손을 들고 말았다. 그는 파트라슈가 수레를 끌 수 있게 수레를 고쳤다. 그리고 이 일은 파트라슈가 생을 마칠 때까지 매일 아침 일과가 되었다. 어느덧 겨울이 다가왔다. 예안다스 할아버지는 루뱅의 축제날 도랑에서 죽어가던 개를 구한 행운에 더욱 감사했다. 그는 나이가 많았고 매년 쇠약해졌다. 친구가 된 힘세고 부지런한 동물이 아니었다면 수레에 우유통을 가득 싣고 눈길이나 바퀴 자국이 깊게 팬 진흙 위를 다니느라 몸져 누웠을 것이다. 파트라슈에게도 천국 같은 시간이었다. 옛 주인과 함께 있을 때는 끔찍한 무게에 짐을 끌고 걸을 때마다 후려치는 채찍을 맞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때에 비하면 언제나 쓰다듬어주고 칭찬을 해주는 할아버지 곁에서 빛나는 노쇠병이든 작고 가벼운 초록색 수레를 끄는 일은 마냥 즐거웠다.
게다가 일은 오후 3, 4시면 끝났다. 그 후에 무엇을 하든 자유였다. 햇살 아래서 낮잠을 자거나 기지개를 펴도 되었고, 들판을 돌아다니거나 어린 넬로와 뛰어다니고 다른 개들과 놀아도 좋았다. 파트라슈는 아주 행복했다. 파트라슈에게는 다행스럽게도 옛 주인은 메헬렌의 장에서 술에 취해 싸우다가 죽었다. 그래서 새 집에서 사는 행복한 파트라슈를 찾아오거나 방해할 일이 없었다. 몇 년 뒤 예안다스 할아버지의 관절염이 심해져서 더는 수레를 끌고 나설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할아버지와 함께 자주 다녀서 안드베르펜 시내를 구석구석 잘 알고 있는 6살 된 어린 넬로가 할아버지의 수레를 맡게 되었다. 넬로는 우유를 팔고 잔돈을 받아서 우유 주인에게 가져다 두는 일을 성실하게 해냈고, 사람들은 그런 넬로를 모두 좋아했다. 이 어린 아르덴 소녀는 아주 예쁘장했다. 진지하고 부드러운 까만 눈에 볼은 발그레했으며 금발머리가 목까지 넘실거렸다. 그래서 네로와 파트라슈가 지나갈 때면 많은 화가들의 둘의 모습을 스케치하곤 했다. 둘은 테니리스, 미리스, 반탈의 그림에 나올 듯한 모습이었다. 노스의 우유통을 실은 초록색 수레, 목줄에 달린 방울을 딸랑거리며 걸어가는 커다란 황갈색의 개, 그 옆에서 하얀 발에 커다란 나막신을 신고 걷는 작은 아이는 루벤스가 그린 아기 천사처럼 사랑스럽고 진지했으며 순수하고 행복한 모습이었다. 네로와 파트라슈는 아주 즐겁게 일했다. 여름이 오자 예안다스 할아버지의 몸도 많이 좋아졌지만 다시 일할 필요는 없었다. 그저 문 옆 양지 바른 곳에 앉아서 네로와 파트라슈가 울타리 쪽 문으로 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 후 꾸벅꾸벅 졸며 비몽사몽 꿈을 꾸거나 소박한 기도를 했고, 마치 시계가 3시라고 알려준 것처럼 다시 깨어나서 네로와 파트라슈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렸다. 둘이 집에 돌아오면 할아버지는 파트라슈의 가죽끈을 풀어주었다. 파트라슈는 기뻐서 컹컹 짖으며 몸을 흔들었고, 네로는 자랑스럽게 그날 일을 이야기했다. 그 다음 셋은 다 같이 안으로 들어가서 호밀빵과 우유, 스프를 먹고 드넓은 들판에 그림자가 들이오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러다가 저녁 노을이 성당 첨탑에 들이오면 할아버지가 외우는 기도문을 들으면서 평화롭게 잠들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네로와 파트라슈는 행복하고 순수하고 건강하게 살아갔다. 봄과 여름이면 특히 더 행복했다. 플랜다스는 아름다운 땅은 아니었다. 어쩌면 루벤스가 살던 곳 중에서 가장 사랑스럽지 않은 곳인지도 모른다. 구슬픈 종소리를 울리는 회색의 뾰족탑을 빼면 아무 특색 없는 평원에 옥수수와 유채, 목초지와 밤만 지겹도록 반복되었다. 집단을 들고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나 삭정이단을 든 나무꾼이 오가는 모습이 전부로 아무런 변화도 다양성도 아름다워도 없는 곳이었다. 산골이나 숲속에 사는 사람이라면 이 지루하고 끝도 없이 광활하고 따분한 들판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갑갑할 것이다. 그래도 플랜다스는 푸르고 비옥했다. 지루하고 단조로웠지만 드넓은 지평선이 가진 특별한 매력이 있었다.
운하 주변의 골풀 사이에는 꽃들이 피었고 싱그러운 나무들도 우뚝 서 있었다. 거대한 바지선들이 검은 선체를 뒤로 한 채 태양을 향해 가고 배에 실린 작은 초록색 통들과 펄럭이는 색색의 깃발들이 나뭇잎을 배경으로 멋진 광경을 만들어냈다. 어쨌든 그곳은 네로와 파트라슈가 충분히 즐길 만큼 푸르고 숨쉴 공간이 많은 아름다운 곳이었다. 둘은 일이 끝나면 운하 옆에 무성한 풀숲에 몸을 파묻고 누워 거대한 선박들이 바다 위를 떠나는 것을 바라보곤 했다. 배가 실어다주는 상쾌한 바닷바람이 시골 여름의 꽃향기에 섞여 불어왔다. 하지만 겨울은 정말로 힘들었다. 뼈가 시리도록 추운 어둠 속에서 일어나야 했고 굶는 날도 많았다. 겨울밤의 오누박은 헛간과 다를 바가 없었다. 따뜻한 날에는 넝쿨들에 뒤덮여서 오두막도 꽤 예쁘게 보였다. 포도 넝쿨은 비록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꽃이 피어나고 추수를 하는 계절 내내 오두막을 정말 화사하게 초록으로 장식해 주었다. 하지만 겨울에는 바람이 오두막의 흙벽 사이사이를 비집고 들어왔고 포도 넝쿨도 잎이 다 떨어져 까맣게 말라붙었다. 헐벗은 땅은 아주 황량하고 음울했으며 때때로 집 바닥에 물이 찼다가 그대로 얼어버렸다. 겨울은 혹독했다. 눈이 오면 네로의 작고 하얀 팔다리가 얼어붙었고 파트라슈의 용감하고 지칠 줄 모르는 발도 얼음 조각에 상처를 입었다. 하지만 네로와 파트라슈는 불평하는 법이 없었다. 네로는 남학신을 신고 씩씩하게 걸었고 파트라슈도 네 다리로 꽁꽁 얼어붙은 땅을 걸으면서 가죽끈에 달린 방울을 딸랑딸랑 울렸다. 가끔 안드베르펜 거리의 한 아주머니는 수프 한 그릇과 빵 한 조각을 주었다. 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친절한 상인이 난로에 넣을 수 있는 장작을 수레에 넣어주기도 했다. 마을로 돌아오면 이웃 아주머니가 배달할 우유를 조금씩 나눠주기도 했다. 그런 날이면 네로와 파트라슈는 해가 일찍 떨어져서 어스름해진 눈밭 위를 신나서 소리 지르며 집으로 밝고 행복하게 달려갔다. 그렇게 네로와 파트라슈는 힘들지만 행복하게 잘 지냈다. 파트라슈가 큰 길을 오가며 만난 많은 개들은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수고를 한 대가로 매질과 욕을 얻어먹었다. 그런 개들은 발에 차이고 굶주리며 추위에 떨다가 주인에게 버림받고서야 그 고통에서 벗어났다. 그런 개들을 보면서 파트라슈는 세상에서 가장 공정하고 다정한 곳에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운명에 깊이 감사했다. 물론 줄임배를 안고 잠자리에 들 때가 많았고 한여름의 땡볕 속에서 살을 내는 동틀 무렵의 겨울 추위 속에서도 일을 해야 했다. 또한 울퉁불퉁하고 날카로운 길바닥에 부드러운 발바닥이 찢어지는 일도 많았다. 강한 체력을 가진 파트라슈도 점점 힘에 부쳤다. 하지만 언제나 감사하고 만족해하면서 매일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 자신을 내려다보는 사랑스러운 미소만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파트라슈에게도 고민이 하나 있었다. 다 아는 얘기지만 안트베르펜에는 웅장한 석조 건물이 있었다. 구불구불한 공문과 선술집, 그 길목 사이사이 그리고 강가에서도 유서 깊고 장엄한 그 잿빛 건물의 기운이 흘렀다. 종소리가 건물 위로 하늘 높이 울려 퍼졌고 이따금
아치형 문 밖으로 커다란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다. 불결하고 복잡하며 북적대고 사랑스럽지 못한 곳, 장사손만 챙기는 그 새 속의 한가운데서 과거의 거대한 옛 성지가 오롯이 서 있었다. 그 성지 위로 하루 종일 구름이 흘러갔고 새들은 하늘을 날았으며 바람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그 석조 건물 아래에 루벤스가 잠들어 있었다. 그 위대한 거장은 여전히 안드베르펜에 숨쉬고 있었다. 좁은 골목길을 돌 때마다 루벤스의 영광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어서 초라한 모든 것이 장엄하게 변했다. 구불구불한 길을, 잔잔한 물가를, 왁자질껄한 거리를 천천히 건너라면 루벤스의 눈에 비쳤던 모든 곳에 그의 아름다운 정신이 깃들어 있었다. 한때 루벤스의 발 아래에 놓여있던 그의 그림자를 품었던 돌들이 깨어나 살아있는 목소리로 루벤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루벤스가 잠들어 있는 그 도시는 루벤스를 통해 루벤스 때문에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 살아 있었다. 루벤스가 잠든 웅장한 하얀 대리석 무덤은 아주 고요했다. 오르간 연주가 울려 퍼지고 성가대가 여왕이시여,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 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합창할 때 외에는 아주 조용했다. 루벤스의 고향 심장부에 있는 성자크 성당의 순수한 대리석 무덤보다 더 훌륭한 묘석을 가진 예술가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루벤스가 없다면 안트베르펜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지저분하고 음침하며 소란스러운 시장일 뿐으로 부둣가의 장사치들이 아니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곳이었다. 루벤스가 있었기에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안트베르펜은 성스러운 이름, 성스러운 땅, 예술의 신이 빛을 본 베들레헴이자 예술의 신이 잠들어 있는 골고다가 되었다. 오, 세상의 모든 도시여, 그대의 위대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라. 그들을 통해 미래는 그대를 알게 되리라. 그 시대의 플랜다스 사람들은 참 현명했다. 루벤스는 살아있을 때에 플랜다스의 가장 위대한 자가 되어 도시를 빛냈고, 루벤스가 죽자 이번에는 플랜다스에 그의 이름을 칭송했다. 플랜다스처럼 이렇게 현명한 경우는 아주 드물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파트라슈의 고민이 있었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지붕 뒤로 웅장하게 솟아있는 위대하고도 어쩐지 음침하고 슬픈 석조 건물 안으로 네로가 자주 들어가는 것이었다. 네로가 그 어두운 아치문으로 사라지면 길 위에 남겨진 파트라슈는 도대체 무엇이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자신의 단짝을 꿰어냈는지 미치도록 궁금했다. 한두 번 파트라슈는 우유 수레를 끌고 달그락거리며 계단을 올라가서 그게 뭔지 직접 보려고 시도도 했었다. 하지만 항상 은색 체인을 두르고 까만 옷을 입은 키 큰 관리인이 바로 내몰았다. 파트라슈는 어린 주인에게 문제가 생길까봐 그냥 단념했고, 소년이 다시 나올 때까지 참을성 있게 성당 앞에서 기다렸다. 파트라슈는 네로가 성당에 가는 것을 걱정하는 게 아니었다. 사람들이 성당에 다니는 것쯤은 파트라슈도 알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붉은 풍차 맞은편에 있는 작고 허름한 회색 성당에 다녔다. 파트라슈가 걱정하는 것은 어린 네로가 성당에서 나오면 항상 이상해 보인다는 사실이었다. 홍조를 띠고 있거나 아니면 얼굴이 창백했다. 성당에 드는 날이면 항상 아이는 집으로 돌아와서 조용히 앉아 놀지도 않고
운하 너머의 노을진 하늘을 바라보며 몽상에 잠겼다. 아주 슬픈 표정으로 착 가라앉아 있었다. 왜 그러는 것일까? 파트라슈는 궁금했다. 어린아이가 그렇게 심각한 표정을 짓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고 좋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파트라슈는 말은 할 수 없었지만 네로를 햇살 가득한 들판이나 활기찬 시장으로 데려가려고 나름 애썼다. 하지만 네로는 성당으로만 가려고 했다. 다른 곳보다 더 자주 네로는 성모 대성당으로 갔다. 그래서 파트라슈는 캥탱마시가 만든 철문 근처의 돌바닥 위에 앉아 기지개를 펴고 하품을 하고 한숨을 쉬었다. 가끔 늑대처럼 울부짖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대성당 문을 시간이 돼서야 넬로는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왔다. 그러면 파트라슈의 목을 껴안으며 넓은 황갈색 이마에 뽀뽀하고 항상 같은 말을 속삭였다. 그걸 볼 수만 있다면 파트라슈, 단 한 번만이라도 볼 수만 있다면.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 애석함과 안타까움이 담긴 커다란 눈으로 네로를 올려다보며 파트라슈는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관리인이 문을 살짝 열어놓은 채로 나갔다. 파트라슈는 작은 친구를 따라 들어가서 그것이 정체를 알게 되었다. 그것은 성당 양쪽에 걸린 그림으로 커다란 휘장이 쳐져 있었다. 네로는 성모 승천이라는 그림 앞에서 무릎을 꿇고 황홀경에 빠져 있다가 파트라슈가 들어온 것을 눈치채고 일어나서 다정하게 개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다. 아이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다. 아이는 휘장이 드리워진 그림 앞을 지나면서 그림을 올려다보고 친구에게 중얼거렸다. 그림을 보여주지 않다니 정말 너무해, 파트라슈. 가난해서 돈을 내지 못한다고 해서 그분이 저걸 그렸을 때 가난한 사람을 보지 못하게 할 생각은 전혀 없었을 거야. 그분은 우리가 어느 때라도 매일매일 볼 수 있게 하고 싶었을 텐데 사람들이 그림을 가려놨어. 그 아름다운 것을 어둠 속에 말이지. 그림은 빛도 보지 못하고 어떤 눈길도 받지 못하고 오로지 부자들만 돈을 내고 보는 거야. 내가 만약 저 그림을 볼 수 있다면 난 죽어도 좋아. 하지만 아이는 그림을 볼 수 없었고 파트라슈도 도와줄 수 없었다. 십자가를 세움과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라는 영광을 보려면 은화 한 양이 필요했고 네로가 그 은화를 구하려는 것은 성당의 첨탑 높이만큼이니까 까마득한 일이었다. 그들에게는 여윳돈이 없었다. 난로에 넣을 양간의 장작과 냄비를 끓일 조금의 죽을 구하는 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그래서 아이는 휘장에 가려진 루벤스의 위대한 두 작품을 보고 싶다는 끝없는 갈망에 마음이 쓰라렸다. 어린 아르덴 소년의 영혼은 예술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혀 들떴다. 태양이 떠오르기 전 이른 아침에 사람들이 미쳐 일어나기도 전에 이 유서 깊은 도시를 걸어다니며 커다란 개가 끄는 수레에 우유를 싣고 집집마다 배달하는 시골 소년 네로는 루벤스가 신인 천국을 꿈꾸고 있었다. 춥고 배고프고 양말도 없이 남학신을 신은 네로는 겨울바람이 머리카락 사이로 불어오고 낡고 얇은 옷을 들쳐도 그 꿈속을 건너라 힘든 줄 몰랐다. 그 꿈속에서 네로는 아름답고 고결한 얼굴의 성모를 보고 있었다. 성모 마리아의 어깨에 드리운 금발머리가 물결치고 영원한 태양이 이마를 비추고 있었다. 네로는 가난했고
혹독한 운명에 시달렸으며 글자도 배우지 못했고 사람들의 관심도 얻지 못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인지 저주인지 모를 천재의 능력을 타고났다. 아무도 그것을 몰랐다. 네로는 그저 조그마한 어린아이일 뿐이었다. 네로 자신도 자신이 천재인지 몰랐다. 언제나 네로와 같이 다니는 파트라슈만이 그걸 알았다. 파트라슈는 네로가 스스로 돌 위에 그린 그림이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것을 지켜보았다. 파트라슈는 조그마한 건초 침대 위에서 아이가 거장의 영혼을 향해 수줍게 올리는 애처로우는 기도 소리를 들었다. 아이의 얼굴이 저녁 노을에 빛나고 새벽에 떠오르는 태양의 장밋빛으로 물들 때 그 눈빛이 어두워지는 것도 보았다. 어린아이의 밝은 눈에서 떨어지는 이상하고 알 수 없는 고통과 환희가 함께 섞인 뜨거운 눈물이 자신의 주름진 누런 이마로 떨어지는 것을 수없이 느꼈다. 예안다스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이야기를 했다. 네로, 내가 자라서 이 오두막과 작은 땅을 가지고 스스로 밭을 일구고 이웃들이 너를 나리라고 부른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구나. 작은 마을에서 나리라고 불리며 약간의 땅을 가지는 것은 플랜다스 농부가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꿈이었다. 한 곳에 만족하며 겸손하게 살다가 죽는 거. 그것이 젊었을 때 온 세상을 누비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늙은 군인이 사랑하는 어린 손자에게 바라는 가장 젊은 삶이었다. 하지만 네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옛날 루벤스, 요르단스, 반 에이크 같은 훌륭한 화가들을 낳은 힘이 네로 안에 있었다. 더 가까운 시대를 보면 디종의 오래된 절벽을 만들어낸 뇌지강이 흐르는 아르덴의 푸른 땅에서 파트로클로스를 그린 위대한 화가를 낳은 기운이 네로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 물론 그 위대한 화가의 천재성은 우리의 시대와 너무 가까워서 그 신성함을 옳게 판단하기가 어렵지만 말이다. 네로는 조금 다른 미래를 꿈꿨다. 조그만 딸을 경작하고 외까지 지붕 아래 살면서 자기보다 조금 더 가난하거나 조금 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리라고 불리며 살고 싶지 않았다. 붉은 저녁 노을이 아래 서 있는 대성당의 첨탑이 자신에게 다른 삶이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안개 낀 어스름한 잿빛 아침에 들판 너머 솟아있는 첨탑의 모습이 다른 삶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네로는 이런 이야기를 오직 파트라슈에게만 했다. 새벽이 밝아오고 안개를 뚫고 함께 일하러 나갈 때, 강가에 바스락대는 숲풀 속에 누워서 쉴 때 네로는 파트라슈의 귀에 자신의 소망을 천진하게 속삭였다. 그런 꿈은 말을 꺼내기도 어렵고 듣는 사람에게 공감을 얻기도 쉽지 않았다. 그런 말은 아파서 집에 누워있는 가난하고 늙은 할아버지를 몹시 당황하고 걱정하게만 할 뿐이었다. 할아버지에게는 안트베르펜 거리를 터덜터덜 거닐다가 푼돈으로 흑맥주 한 잔을 마시던 술집, 벽에 파랗고 빨갛게 덕지덕지 칠해진 성모마리아 그림이나 많은 사람들이 태양이 비치는 멀고 먼 땅에서 플랜다스까지 일부러 찾아와서 보려고 하는 유명한 재단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